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Q&A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어제 못 봐서 차트를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이제 넴하고 레이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제 트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운님이 써주셨는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영어로 작성을 해주셨고, 제가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이제 번역해서 얘기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CJ님이 다행히 여기 이제 번역본을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CJ체를 사용해서 저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 크게 왜곡된 부분은 없어서 일단 CJ님이 쓴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운님이 써주신 거고요. 김운님이 건보이님, 그 건보이님이 지난번에 이제 써주셨던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견을 또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보이님의 어떤 댓글에 몇 자 소견을 적습니다. 일단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의 이유는 결국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나도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술과 정신이라는 기준으로 투자한다는 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투자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견해는 좀 그렇다. 마치 나도 이제 기술을 잘 모르는 건 맞는 말인데,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 XRP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해외 송금할 때 이용하는 뭐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비용이 10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본인 주변에 멕시칸들이 많이 이제 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데, 스위프트 대신에 리플사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10분의 1 정도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써주셨고요. 정말 이제 기술과 정신에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암호화폐를 트레이딩 하지 말고 직접 개발을 하든지 사업을 해야겠죠 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이제 코딩물 좀 먹어서 뭐 얼추 이제 블록체인 정도는 만들 수 있긴 한데, 물론 나보고 이제 XRP 같은 코인을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겠지만, 내가 이제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인즉 기술력에 대해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코인들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면, 당근 돈이 어떻게 모이고 어디로 쏠리는지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알아챌 수 있겠지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 삼성이라든가 카톡, 뭐 애플, 뭐 구글, 스타벅스 등이 이제 이 판에 이제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오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만약에 대표들한테 물어봐서, 야, 네가 코인,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 말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비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코인이 명품을 생산부터 트래킹해서 짝퉁이랑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BAT라는 또 코인은 웹서핑을 할 때 또 따로 이제 돈으로 보상받지 않는 이상 광고를 볼 필요가 없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내가 제공을 해줘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많은 코인들이 암호화폐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가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김우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지. 우리가 이제 록펠러가 석유로 이제 떼돈을 번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록펠러랑 같이 일했던 영업맨 중에 한 명이 석유에 대해서 이제 몰랐는데 거의 동급으로 어느 정도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그 길을 알고, 또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석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내가 그 사람과 한 배를 탐으로써 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경우에 한해서는 난 코인들의 기술력이 인류에 어떤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실제 그 잠재력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선 절대 이제 돈을 담그지 않을 거다. 약간 록펠러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런 기술들이 진짜로 도움이 되고 높은 수익률 ROI를 보장해 준다고 알려진다면, 그땐 이미 투자를 하기엔 늦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좀 한 다음에 왠지 될 것 같아서 뜨기 전에 좀 미리 담아놔야 된다, 이런 시장을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일단 영어로 써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키보드가 키보드가 이제 좀
뭐죠? 그 영문이 안 되는 키보드여서 아예 한글이 안 되는 키보드여서 영어로 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어,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기무님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번역까지 또 해서 번역체로 이렇게 재밌게 또 번역을 해주신 CJ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빠삐용님이 써주셨는데 최근 금은 실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사고 파는 게 금융 상품처럼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것 같네요. 타이거 금은 선물 ETF나 코덱스 은 선물 ETF는 어떨까요? 실물 자산이 아니라 이제 불안하긴 한데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평상시 수준에서는 ETF 상품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때 환매를 해서 다시 현금화 할 수 있죠. 그리고 현금화 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수수료도 적게 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이라든가 은을 투자하는 목적은 지금 평상시 수준의 어떤 이런 상태에서 이거 금이라든가 은화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은을 투자하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실물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좀 비중을 줄이더라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그 아론님이 써주셨는데 만약 리플이 달러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통화량 조절로 국가 경제를 어느 정도 조절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전부 발행한 리플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이제 CJ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읽기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쭉 읽어보니까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읽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 일단 CJ님이 이 중간 내용은 넘어가고 먼저 일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CJ님이 이 얘기를 해주실 때 MV는 PQ라는 이 방정식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뭐 경영학 원론 대학교 때 배울 때 처음에 배웠던 내용 같은데 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MV는 PQ 이렇게 교환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M은 그냥 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명목의 금액, 통화 공급의 경제의 어떤 평균 유통. V는 이제 돈이 흘러가는 어떤 돈의 회전 속도, 그리고 P는 이제 가격 수준이고요. Q는 새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실질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MV는 PQ인데, 이 돈에 대한 M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M을 높이기 위해선 V가 이 우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럼 M은 V분의 PQ입니다. V분의 PQ예요. 그래서 M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회전 속도가 준다라고 하면 돈의 회전 속도가 줄거나 아니면 이 PQ가 올라가면 M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일단 그 내용을 써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써주셨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아루님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금리를 조절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뭐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내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시 약간 돈을 조절하죠. 유통량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있고 페드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암호화폐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CA님이 8번하고 이제 9번, 10번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달러가 아예 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달러가 법정화폐와 공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에는 리플이 법정통화나 마찬가지니 지금 페드가 T본드,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 채권 매매를 통해서 이자율을 조절하듯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리플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을 거다. 지금 구조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페드가 T본드를 사고 팔 때 이 리플로 주고받는 거 말고는 이를 위해서는 페드가 일정 부분의 이제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겠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이걸 이제 하면 될 건데, 결국 이제 페드가 이제 리플사를 사실상 먹어버리던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리플이
리플사가 지금 60%의 이 XRP를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저는 XRP가 나중에 달러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통화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리플사의 일정 부분 지분을 이미 페드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법정화폐와 이제 공존하는 경우입니다. 공존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각국 정부들이 각자의 통화를 이용해 현재처럼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테고, 다만 XRP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경우로 치환해 보면 되겠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는 금 태환제 폐지 전에 어떤 금의 역할을 XRP가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이 이제 그럼 그 피지컬 에셋이라고 하기에는 피지컬 에셋이 이제 겪는 모든 불편함을 XRP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금과 같은 또 역할을 해주면서 법정화폐와 공존하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돈을 대체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돈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첫 번째 그 시나리오 첫 번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J님이 일단 돈을 그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체가. 그러니까 페드가 뭐 리플사와 어떻게 보면 이제 한통속이 돼서 아니면 리플사 지분을 갖고 있던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돈을 XRP를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1000억 개지만 실제로 1000억 개 단위이긴 하지만 소수 6자리까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하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단위는 리플사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드랍이라고 했습니다. 드랍.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토시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갔을 때 그 최소 단위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1비트코인은 2100만 개지만 사실 최소 단위, 사토시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또 이제 큰 단위로 큰 이제 수량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암호화폐는 리플하고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인플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뭐 이오스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저는 맞물려서 이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공존하겠죠. 당연히 법정화폐랑 공존하는 그 기간을 충분히 가질 겁니다. 가지면서 법정화폐가 이제 영원으로 가면서 영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XRP로 이제 대체가 될 테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V는 PQ였는데 만약에 그 M이 어떤 XRP가 그 M의 역할을 혼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하진 않을 거고 다른 암호화폐들과 같이 할 텐데, 그 M 값이 그러면 이제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회전 속도가 그 경제가 성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PQ 값이 이제 커지는 건데, PQ 값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MV가 커져도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V가 커져도 되는 거고, V가 커진다라고 하면 M 값은 좀 적어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CJ님이 이제 이 차트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보시면 M1의 속도예요. M1의 속도고 19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이 돈의 어떤 회전 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다가 금융위기를 맞고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5.6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이 다시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회전 속도를 키운다라고 하면 M 값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수 있다. M 값 자체가 크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회전 속도가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침체 국면을 극복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때 이제 M 값이 커져야 되겠죠. 그 M 값이 커진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암호화폐, XRP라든가 뭐 비트코인이 그 M 값이 커짐으로써 또 이런 침체 국면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잭 오본트님이 써주셨고요.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나면 코덱스 인버스나 ETF와 레버리지 ETF 반씩 투자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그 돈으로 암호화폐 더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암호화폐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물론 약간 다르긴 해요. 이게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드시 상승한다, 이런 뭐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온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굳이 만약에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뭐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걸 예상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이제 코덱스 인버스에 투자할 필요 없이 뭐 달러를 산다거나 아니면 엔화를 산다거나, 이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하락에 배팅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댓글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와사비님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님이 이제 써주셨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평가를 동의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한 대로 잘못된 생각이고 공부가 안 된 겁니다. ERC20 토큰 TrueUSD 글은 암호화폐 고평가 영역에서 수익분을 법정화폐로 잠시 보관할 경우에도 거래소에 두지 않고 내 지갑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자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배경을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와사비님이 그때 이제 이 글 썼던 목적 자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암호화폐로 충분히 돈 버신 다음에 그 버신 돈을 달러로 바꾸셨을 때 그 TrueUSD를, 물론 출금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TrueUSD를 거래소에 보관하지 말고 이것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놔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오늘 이제 Q&A는 여기까지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요. 비트코인 지금 4시간 봉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4시간 봉 이렇게 보시면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삼각 수렴을 했고, 이 삼각 수렴에서 위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어제 오전에는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다가 어제 저녁 때 약간 하락이 나오면서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 수렴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이 삼각 수렴을 벗어나진 않았고, 다시 이 삼각 수렴, 이 추세선, 이 빨간색 추세선을 맞고 반등을 해줘서 다시 한번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제가 방송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올라왔고, 올라와서 이제 흐름 자체는 저는 아직도 계속 이제 상승을 우리가 봐야 된다. 만약에 굳이 내가 하락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추세선, 단기적으로 아무리 하락을 본다라고 해도 적어도 지금 이 추세 라인을 깼을 때 그때 이제 하락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4시간 봉에서요. 그리고 보시면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으로 하락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사실 여기서 옆으로 그냥 누워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제 이 비트코인 이제 추세가 꺾였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내려가서 완전히 추세를 이탈했다, 이 15일 이동평균선 이탈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하락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영역대는 다 싼 6,000달러 이제 미만에서 제가 다 싼 영역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역에서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어제 그 4시간 봉에서 짧은 그런 하락에도 이제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볼 때 보는 관점을 너무 짧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그런 수익을 거둘 수가 없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제가 이제 이거 20주로 고쳐볼게요. 20주로 고쳐보면 지금 이제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탄 겁니다. 현재 올라타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20주 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이거 15년 차트는 업빗이 없어서 뭐 그렇지만 16년 초부터 이게 20주 선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20주선 위에서 올라타서 20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쭉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다. 지금 이제 시작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20주선을 돌려 세우면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20주선 위치한 이 라인까지 이 뺄 것을 빠지는 것이 이제 두려워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해서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대신 이런 건 있죠. 뭐냐면 그 구독자분 중에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팔고 싶으면 파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팔고 싶다는 거는 수익이 낮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제 팔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내가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건 사실 뭐 내가 가장 바닥에서 난 샀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도하셔도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거는 사실 어느 타이밍에 나가도 그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이다. 아직도 바닥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홀딩 물량은 여기서 사실 빠질지 올라갔다 누를지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 물량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내가 부분적으로 매도하시는 건 뭐 언제든지 매도하셔도 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1-1항과 1-2항에서 1-2항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 1-1항이다 1-2항이다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이 50주 이평선을요 맞고요, 주봉에서 5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와서 맞든지, 아니면 봉 자체가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터치한 이후에 그때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짧게 받고 50주선을 넘어가 주면 1-1항이 되는 거고요. 50주선을 넘지 못하고 맞고 이제 떨어져서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2항이 되는 겁니다. 2항이 되는 거고요. 1-2항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1-1항이다 1-2항이다 이거를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50주 이평선 맞고 제가 봤을 때 뭐 120주선이라든가 아니면 다 뭐 지지라인에서 그 지금 200일 이평선에서 보시면 200일 이평선이 지금 위치가 4,500달러예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돌 겁니다.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50주 이동평균선을 맞고요. 맞고 20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1-1항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50주 이평선 맞고 이평선에서 20주 이평 또는 200주 이평선까지 깊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2항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알트코인 넘어갈게요. 이제 램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차트를 봤는데, 일단 램 같은 경우는 이때도 이제 큰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 제가 추세선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 하락 추세를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라인이 얼마냐면요, 1400사토시입니다. 1400사토시를 지지받는 것처럼 보였죠. 1400사토시. 그리고 좀 더 올려본다라고 하면 1410사토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수평선이 아니어서. 잠깐만요. 예. 1420사토시요. 1420사토시. 그냥 1420사토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다가 반등이 나왔고 200일 이평선 맞고 재차 하락해서 1420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000사토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보시면 완전 역배열이 됐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200일선과 120일선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둘 다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역배열이 되는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탔어요. 올라탄 상태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어느 정도 실리면서 1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탔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저는 이제 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시총이 높은 코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낮은 수준에 있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싼 영역에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 이때 이제 2017년도 말 12월 달 사토시 가격이 2100사토시였어요.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아래로 언더슈팅 나왔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100사토시가 2017년도 말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 가격이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다른 코인들은 보통 보면 2017년도 말 지금 자리를 넘어갔거나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뭐 퀀텀도 마찬가지고요. 퀀텀 넘어갔죠. 근데 지금 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말 가격보다도 거의 반토막, BTC에서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금 한 30% 정도, 40% 정도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3, 40%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마 램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제가 봤을 땐 리플보다도 훨씬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램이.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이제 뭐 램이 없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좀 없었긴 했는데, 또 구독자분들도 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많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봤더니 일단 싼 가격대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이븐을 보도록 할게요. 레이븐은 보시면 이제 또 램과는 거의 반대로 움직인 것. 그러니까 램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있고, 이제 레이븐은 지금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거의 뭐 4, 5배 정도 올라왔고요. 250사토시에서 지금 1600사토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5배가 넘는 거죠. 예, 넘는 큰 상승을 했고, 보시면 지금 이 추세 라인, 제가 그린 이 추세 라인을 깨는지가 중요하다. 일단 만약에 레이븐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더 붙여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파동이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는지, 한 번 더 파동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15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추세 라인은 아직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레이븐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 라인, 지금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자꾸 왜 안 움직여지는데,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랑 다른 점은, 이때는 15일 이동평균선을 지켰고요. 지켰고 이때는 이제 조정을 받아도 15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돌파해줬는데, 지금 현재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삼각 수렴에서 넘어가준 이후에, 넘어가주고 이 고점을 넘어가주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파동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15일 이동평균선 깨고 이제 내려와서 좀 더 조정을,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된다. 언제까지 보내야 되느냐? 보통 이제 뭐 리플이라든가 웨이브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장기 이평선들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 텐데, 이더리움은 이제 어제 이제 이더리움이 좀 반등을 했죠. 이더리움 반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상태에서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200일 120일까지 깨고 내려와서 제가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때 이제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이 물량을 다 소화해서 가져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걸 누군가 이 물량을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가져갔다는 얘기는 좀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200일 이평선에서 이제 이틀 봉 마감 자체를 이틀만 머물렀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안전한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삼각수렴의 중간값, 중심값인 0.036, 0.036 BTC 이상 올라오고요.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다. 안전하게. 그러면 지금 이 삼각수렴 상단부 추세 라인인 이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가주고 눌러줄 때 들어가든지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좀 더 이제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물론 이 거래량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삼각수렴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220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016년도와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고 이더리움이 좀 장기간 몇 달 더 고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 0.05 라인 돌파를 하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 0.065 이 라인도 바로 돌파해 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일단 0.065 라인은 2018년도 작년에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됐던 라인이어서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면 그 이후에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지지하고 저는 이제 반등해서 0.066 라인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0.066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0.09 그리고 0.1 정도 라인까지가 다음 목표치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론을 볼 텐데 트론이 이제 어제 이제 그 이더리움하고 트론하고 이제 같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제가 기사를 간단하게 보면 네, 어제 이제 저스틴 선이 올 상반기 이더리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트론이 좀 더 이제 큰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564토시를 지지받고 지지를 보여주다가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닿기 전에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대가 이때 이제 20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올라와서 그때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라인이에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이렇게 큰 상승하고 200일 이평선 깨고 올라온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는 한 번 더 상승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 564토시를 깨고 내려와서 지금 500사토시에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횡보를 해줄 것으로 봅니다. 횡보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횡보를 해준다는 게 원화 가격으로는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BTC 마켓에서 트론이 횡보를 해주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화 가격으로는 트론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200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200일 이평선 맞고 저는 이제 반등 해주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트론도 이제 흐름 자체는 좋아졌어요. 여기서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BTC 마켓에서도 그리고 이제 564토시를 지지 받아주면서 저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9일 Q&A와 차트를 봤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